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명대와 함께하는 클래식 조찬 음악 포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2주 지났나요? 조금 2회차인데 오늘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느낌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단톡에서도 이렇게 모차르트에 대해서 많이 또 막 올라가고 서로 이렇게 긴밀하게 막 이렇게 소통을 하니까 2회차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오래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클래식의 일상에서 여러분들 특히나 이제 모차르트와 베토벤에 대해서 우리 6회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 아시죠? 조금 모차르트가 여러분의 또 일상에 더 깊이 파고드는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특별히 또 기대하시는 우리 천재 피아니스트라고 표현을 또 유럽에서는 또 많이 해요. 우리 임현정 피아니스트. 근데 피아니스트보다는 자기는 음악가로 더 그냥 음악가인 우리 피아니스트 임현정 음악가의 강연을 같이 함께 할 텐데요. 어떤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빌보드 차트 종합 1위 그리고 세계 최연소 베토벤 소나타 전곡을 음반 발매를 했고요. 네. 그리고 드뷔시, 라벨 이렇게 나왔던 명문 학교인 파리 고등 국립음악원을 최연소 입학하고 최우수 졸업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신청곡 콘서트, 그러니까 원하시는 거 나 이 곡 듣고 싶어요 하면 이걸 다 연주해주는 그런 또 신청곡 콘서트까지 또 개최했어요. 그리고 인터스텔라 오케스트라라고 해서 대전시향, 서울시향 수석과 차석들을 또 모아서 이렇게 오케스트라 창단을 해서 지휘까지 이렇게 하는 정말 천재 음악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지금 최근엔 또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을 또 작곡, 편곡을 해가지고 직접 솔로로 3시간 동안 또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서울대학교하고 이제 협력해서 AI 음악의 수학적 작곡법에 대한 가능성을 또 제시를 했다고 하네요. 이분의 그 가능성이 그 다음에 활동이 어느 영역일까, 어디 영역까지일까라는 게 참 궁금증을 또 자아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기대하실 텐데요. 우리 음악가이자 피아니스트 임현정 씨를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쌤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동명대학교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렇게 모차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설레기까지 해요. 사실 모차르트 하면 여러분 처음 드는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그런 느낌이 어떠실까요? 그 모차르트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 그쵸. 그리고 어떤 이미지? 천재. 그리고 괴짜다.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초상화에 이렇게 있는 그런 모차르트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그죠?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엄격해 보이고 되게 우리랑 상관없는 굉장한 옛날 사람, 굉장한 천재, 그리고 뭔가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역사적인 인물, 박물관에 가서 이렇게 숭배만 해야 될 것 같은, 그죠? 그런 위험 있는 인물로 다가오는 게 사실 모차르트나 베토벤이나 이제 클래식 작곡가들인데요. 그런 모차르트의 음악을 직접 영혼과 손으로 빚어내는 음악가로서는 사실 이런 작곡가를 이렇게 고상하게 숭배하기만 하면 안 되죠. 그죠? 정말 그 작곡가의 심장까지 파헤쳐서 그 작곡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하나 되어 그 모차르트가 느끼는 그런 모든 생각과 정신, 그리고 그런 감정들이 사실은 적게 자신의 것이 되어야지만 사실 재창조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모차르트 장난꾸러기, 정말 괴짜다. 어떻게 이렇게 재미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모차르트는 유머러스하지? 굉장히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재미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그게 모차르트의 오페라를 통해서 음악 그 자체에서도 많이 느꼈고, 피아노 소나타에서도 굉장히 많이 느꼈고, 교향곡에서도 많이 느꼈고,
모차르트의 굉장한 베스트 프렌드, 절친이었던 하이든, 물론 나이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났지만 정말 하이든은 모차르트를 아꼈고 모차르트도 정말 하이든을 너무 좋아했는데요. 그 하이든의 음악에서도 엄청난 유머가 실려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오늘 많이 탐구를 해볼 텐데, 네, 그 다음 슬라이드. 이게 1772년이면은 모차르트가 한 15살 정도 때 누나한테 쓴 편지예요. 보시다시피 막 하트도 있고, 하트에 좀 여러 가지 이런 표시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를 우리가 하트라고 할 수도 있고, 사실 모차르트의 편지들을 좀 많이 읽으셨다면, 저 이미지가 설마 엉덩이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놀라셨죠. 근데요, 이 힙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 요즘에 우리 보면은 그 엉덩이 탐정가? 그죠? 그런 만화도 있고, 그 짱구는 못 말려 보면은 또 되게, 그죠? 힙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 복숭아 같이 생긴 굉장히 예쁜 아기의 엉덩이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모차르트가 편지에 사실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 되게 너무 웃기죠? 특히, 모차르트 나이 25살에 모차르트가 곡을 하나 작곡을 했는데, 그 곡의 제목이 뭐냐면, Leck mich am Arsch 라는 그런 독일어의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웃기지 마, 장난치지 마,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말 이제 직설적으로 번역을 하자면 Leck mich am Arsch. 그냥 그냥 좀 되게 상스러운 표현이에요. 굉장히 Leck mich am Arsch. 근데 모차르트는 그 상스러운 표현을 그대로 가사로 씁니다. 가사로 써서 심지어 Leck mich Arsch인데 그거를 더 우스꽝스럽고 상스러운 표현으로 바꿔서 Leck mich im Arsch라고 이제 표현을, 그걸로 뭐라 그럴까요? 그 6 라임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시적으로 표현해서 그걸 이렇게 작곡을 해서, 그걸 작곡할 목적은 뭐냐? 그냥 재밌으라고 친구들이랑 그냥 놀라고, 친구들이랑 이런 가든 파티 할 때 뭐 그냥 부르면서 이렇게 노는 거죠. 이렇게 초상화에서 굉장히 엄격한 표정으로 우리들의 이런 뭐라 그럴까, 이런 지성미, 우리들에게 엄청난 천재성을 선사한 그런 엄격한 우리 모차르트 선생님께서 이렇게 익살스러운 면모가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 익살스러운 면이 사실 모차르트의 음악에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데요. 그 중에 또 대표적인 예가 아마 모차르트 터키 행진곡이 아닐까 해요. 여러분 터키 행진곡 하면 정말 많이 아시죠?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연주하는 곡인데, 터키 행진곡 라라라라람 따라라라람 따라라라라, 이 멜로디를 들으면 좀 재미있고 클래시컬하고 우아하게 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 터키 행진곡의 영감이 어디서 오냐면 터키 군인들, 근데 그때 당시에 1500년대의 그 터키 군인들의 음악이 사실 그 1700년대에 그 모차르트 시대를 살았던 동시대 사람들한테 그 터키 군인들이 이렇게 행차하면서 연주했던 그 음악이 굉장히 패러디가 많이 됐어요. 놀림을 많이 받고 굉장히 우스꽝스럽다 해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그때 당시 이제 터키 군인들을 이렇게 묘사한 그림인데, 굉장히 컬러풀하고, 네, 그 다음 슬라이드 해주시면 이렇게 유럽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복장의 이런 군인들이 굉장히 시끄럽게 되게 팡파르를 굉장히 많이 연주하고 막 시끄러운 북에다가 엄청 요란스럽게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행차를 한 거를 사실 모차르트가 그거를 패러디를 해서 이 터키 행진곡이라는 곡을 작곡을 한 거거든요. 그게 한 요런 부분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정말 되게 익살스럽게
이 터키 행진곡은 우아하게 연주하는 게 아니라 익살스럽고 그 악센트도 정말 약간 그죠? 네, 괴팍하게 연주를 하면서 충분히 이런 패러디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곡입니다. 이렇게 모차르트에는 엄청난 유머가 담겨 있는데요. 아, 도대체 모차르트의 유머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참 신기하죠? 물론 그 가족들이 이제 누나의 이제 남편한테 보낸 편지도 보면은 굉장히 또 힙 얘기가 많이 나와요. 되게 우스꽝스럽게 조크하면서 하는 얘기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가족들끼리 좀 되게 유머러스한 가족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모차르트한테 굉장한 영향을 줬던 하이든, 요셉 하이든 작곡가의 곡을 보면 또 되게 신기한데요. 자, 하이든의 교향곡 93번 저희 한번 들어볼 텐데요. 93번 교향곡을 그 조르주 셀 지휘자가 클레블랜드 오케스트라와 함께 이렇게 지휘하는 곡을 들어볼 텐데요. 이 심포니의 라르고 칸타빌레 파트 부분입니다. 자, 잠시만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요거를 이제 들어보시면 정말 신기한 상상이 떠오르실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음악일까? 제가 먼저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요 부분만 살짝, 그 부분만 한번 하이든의 그 음악적 영감을 들어보시고 갑자기 깜짝 놀랄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을 듣고 이게 어떤 것을 묘사한 걸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로 주시면 됩니다. 네, 음악을 하시고. 아하, 그 전 슬라이드로 가요. 그 4분 40초. 이게 뭘까요? 도대체 이게 바순이 연주를 하는 거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아주 조심조심 현악기들이 정말 소리 누가 제일 작게 내나 이렇게 연주를 하다가 갑자기 포르티시모의 바순이 이게 이제 굉장히 재밌는 교향곡인데요. 이제 하이든의 이 파르트 심포니라고 별명이 붙은, 네, 이게 굉장히 좀 약간 우스꽝스럽고, 이 작곡가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웃기려고 노력을 하는지, 그죠? 이런 심포니를 통해서 이런 거를 보시면 정말 어떻게 보면 환상이 깨지기는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클래식 음악을 작곡하는 이런 엄청난 작곡가들과 좀 친숙해질 필요도 있고, 그 작곡가들의 엄청난 인간적인 면모,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인생을 재밌게 살았는지, 막 심각하게 되게 막 매일매일이 막 심각하고 매일매일이 엄격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즐기면서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친구들한테 장난도 치고 사람들도 놀래키고 놀리면서 그런 재밌는 영감들을 고스란히 그 음악에 표현을 했다라는 걸 저희가 정말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잠깐 이제 그 모차르트와 하이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이들의 음악이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의 이 바흐의 아들이죠. 바흐의 아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아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모차르트가 도대체 어떻게 8살 때 그런 작곡을 하고 10살에 그런 엄청난 교향곡을 쓰고 12살에 어떻게 그런 오페라를 작곡을 했을까, 굉장히 놀랍고 도대체 이런 영감을 어디서 받았지 되게 신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모차르트가 어렸을 때 작곡한 곡들을 보면
뭐 5살 때 작곡했다고 하는 그런 미뉴에트를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은 사실 그 아버지가 직접 그 곡을 많이 써줬다고 해요. 그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많이 써주셨는데, 본인이 직접 작곡을 한 곡들도 보면은 정말 도대체 이런 영감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도대체 이런 화성의 전개들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거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의 음악을 들어보시면, 한번 그 다음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죄송합니다. 그 전에 아마 있을 텐데요. 슬라이드가. 아하, 그 다음 슬라이드인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심포니를 듣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이게 여러분 바흐의 음악이었어요. 바흐의 아들이 이미 사실 정말 뭐 너무 하이든과 모차르트 같은 교향곡들을 이미 너무 많이 작곡을 하고 있었고, 이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분은 이제 그 런던 바흐라고 되게 유명하셨던 분이죠. 왜냐하면 이제 바흐들이 하도 많으니까는. 모차르트가 8살에 런던을 아버지와 여행합니다. 저희 런던의 귀족들과 런던의 굉장한 이런 귀인 분들 앞에서 이렇게 많은 연주를 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사실 그때 런던에 있었던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에게 5달 동안 레슨을 받아요. 5달 동안이나. 이건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 아니거든요. 5달이면 어마어마한, 특히 8살 어린이한테는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거든요. 그때 그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를 만나고 그 바흐가 모차르트를 너무 인정하고 너무 이쁘게 여겨서 그렇게 5개월 동안 작곡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모차르트는 엄청난 천재는 건 정말 뭐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어디서 어떤 영향을 받았구나, 어떻게 엄청난 또 그런 교육을 받았구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전전으로 가볼까요? 네. 모차르트가 그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를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했냐면, 모차르트의 피아노 콘체르토 12번 2악장을 이제 들어보시면 그것을 알 텐데, 콘체르토 12번 2악장과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가 작곡한 오페라 깔라미타 델 쿠오리의 안단테 그라시오소의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들어보면서 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우선 먼저 들어볼게요.
저희 다시 한 번만 들어볼게요. 요 그 테마 있죠? 요 테마를 우리 한번 마음에 잘 새겨볼게요. 네, 자 이제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콘체르토 12번 A 메이저의 2악장 안단테를 제가 한번 연주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곡인데 어떠신가요? 그냥 복사, 붙임 그 테마를 그냥 그대로 똑같이 복사해서 모차르트가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 표절이 아니라 여러분 그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에게 영광을 돌리는 오마주, 이제 오마주를 이렇게 영광을 바치는 거죠. 그만큼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를 너무나도 존경했는데 사실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는 그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시대를 열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모차르트 같은 돌연변이가 나왔나. 엄청나게 돌연변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엄청 장난기 있고 엄청 괴팍하고, 사실 모차르트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한테 그 인간적으로는 놀림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바흐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 바흐의 모든 가문의 모든 그 음악가들을 다 거의 숭배하듯이, 그리고 그 엄격한 이미지가 사실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물론 바흐의 음악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부분도 너무나도 많았지만 이런 유머러스하고 약간 괴팍하고 좀 웃기는 부분들은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는 반면 사실 그 까를레 필립 엠마뉴엘 바흐의 또 다른 아들이죠. 그 아들 까를레 필립 엠마뉴엘 바흐가 작곡한 곡들을 보면 사실 굉장히 즉흥성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렇게 스폰테니어스하죠. 되게 즉흥적인 굉장히 신선한 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하이든이라는 작곡가, 아까 전에 파르트 심포니 보셨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유머러스하고 개상스러운 이런 영감들이 갑자기 이런 작곡가들의 음악에 점점 생기기 시작하면서 결국에 이제 모차르트가 거기에 절정을 다다르게 되는데요.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그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음악 외에는 정말 그냥 애다. 너무나도 순진하고 너무나도 순박하다. 그리고 모차르트의 누나는 정말 모차르트가 죽는 그 날까지 그냥 모차르트를 아이라고 생각했대요.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고 사회성 하나도 없는 그냥 엄청난 바보 순진한 어른 아이라고 제 생각을 했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모차르트는 정말 음악밖에 몰랐다. 그리고 모차르트가 파리에 또 이제 연주 여행을 많이 갔잖아요. 어렸을 때 이제 파리에 가서 엄청난 성공을 하고 아버지와 함께 갔을 때 엄청난 엄청난 부귀영화를 얻었죠. 그러고 한 14년이 지나서 다시 한 젊은이가 돼서 파리에 도착했을 때는 사실 파리의 사회가 모차르트에게 이제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그때 파리에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던 비평가, 음악 비평가 그림이라는 그 비평가는 그 어렸을 때 모차르트를 그렇게 예뻐했지만 이제 청년이 돼서 다시 돌아온 모차르트를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음악은 너무 잘하지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앞세울 줄은 모른다. 사회생활은 전혀 할 줄 모른다. 그것 때문에 그 모차르트에게 퇴짜를 놓고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아마 전 강연에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정보를 얻으셨겠지만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정말 독립적인 음악가로 활동했던 첫 작곡가죠. 원래는 궁중이나 이제 왕실 그리고 교회에 항상 모든 작곡가들은 속해 있었죠. 그게 뭐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라든지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든지 하이든이라든지 정말 뭐 핸델이라든지 모든 작곡가들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교회라든지 왕실에. 사실 모차르트도 그때 당시에 살츠부르크의 교회 대주교회 신하였어요. 거기에 이제 속해서 한 하인으로 이제 일을 하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그 지시를 받아서 엄청 여러 가지 많은 작곡을 했는데 사실 대우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야말로 그냥 하인 대접을 받으니까 이 모차르트한테는 그게 너무나도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보셨죠? 엄청난 스피릿이 있고 독립심도 있고 그 음악에 대한 그런 열정은 정말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모차르트였지만 엄청난 구속감에 결국에는 그 살츠부르크를 떠나서 비엔나로 가서 정말 처음으로 프리랜서가 돼서 정말 자신만의 음악을 하면서 그 가시밭을 걸어가는데요. 사실 그렇게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우스꽝스러운 성격, 그리고 천진난만하고 사회성, 그러니까 굴복하지 않은 성격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이게 사회성이 없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볼 때는 모차르트는 자유롭게 음악을 펼치고 싶었을 뿐이고 그 어디에도 굴복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머러스한 이런 요소들을 음악에도 정말 도전적으로 넣고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표현하는 것도 개의치 않아 있거든요. 헝가리아에서 그 어떤 왕자가 왔으니 그 왕자한테 왕자가 이제 모차르트를 듣고 싶었다고 살츠부르크에 왔으니 이제 연주를 해라라고 그 살츠부르크의 대주교 쿠를레도라는 대주교가 이제 모차르트한테 명령을 내리죠. 그 헝가리 왕자 앞에서 연주를 해야 되는데 앞문으로 들어오지 말고 너 뒷문으로 들어와라. 너는 계급이 낮은 하인이니까. 그런데 모차르트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앞문으로 들어갈 거야. 당당하게 앞문으로 들어가서 그 왕자 앞에서 이제 연주를 했죠. 근데 그게 불과 나이 한 24살? 그때 그런 패기가 있던 모차르트였어요. 그래서 음악에도 그런 혁명적인 정신과 그런 패기가 정말 그대로 담아있거든요. 그리고 모차르트가 그런 자신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밑사람들한테 이렇게 거역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아하게 거역하고 좀 재미있게 거역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유머거든요. 그러니까 유머러스하게 얘기하고 그 음악으로 유머러스하게 좀 당돌하게 어떻게 보면 나 이해 못했는데 나 몰라 하면서 이렇게 연주도 하고 유머도 던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심기를 좀 건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사실 모차르트의 무기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Ein musikalischer Spaß. Ein musikalischer Spaß라고 musical joke라고 하면 되죠. 음악적 농담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모차르트가 31살 때 작곡을 한 곡이에요. 근데 타이틀이 아예 대놓고 음악적 농담이에요. 네, 이렇게 모차르트는 정말 직설적으로 유머러스한 작곡가였는데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네, 되게 웃긴 부분들이 이제 두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한 20분 정도 되는 곡인데, 그 중에서 제가 파트 2개를 골랐거든요. 우리 이제 바이올린 현
되게 고음으로 올라가다 보면 약간 음정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음정이 올라가서 틀리는 거를 직설적으로 음표로 표현을 해요, 여기요. 악보에 쓰인 음표들입니다. 그냥 갑자기 피치가 턴하고 트레몰로 자, 이러고 끝나고 I musicali cherche passe의 제일 마지막 끝나는 부분을 보면은 정말 말이 안 되는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C 메이저인데 베이스가 C예요. C 메이저로 끝나야 되는데 엄청난 불협화음을 일부러 사용하면서 이렇게 끝냅니다. 일부러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엄청나게 불협화음을 사용해서 제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되게 화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습관이 있다 보니까 지금 연주왕보다 더 불협화음이에요, 사실은. 습관적으로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틀리지 않으려고 약간 화성을 쳤는데 사실은 진짜는 이렇습니다. 네, 정말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끝나요. I musicali cherche pas. 그래서 아니 모차르트가 이런 곡을 왜 작곡했을까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사실 모차르트 본인이 그 이유는 밝히진 않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야말로 웃기려고 사람들을 웃기고 싶어서 그 두 번째 이유는 그 좀 아마추어 작곡가들이나 조금 이렇게 좀 수준이 낮은 작곡가들이 어떻게 얼마나 작곡을 못하는지를 본인 스스로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놀리려고 했다 뭐 이런 추측이 굉장히 강하게 있는데 그럴 정도로 모차르트가 사악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정말 그야말로 놀리려고. 네, 여러분 모차르트는 정말 그야말로 재밌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재밌게. 그 코시판 투테나 뭐 돈 조반이나 그 피가로 오페라의 그런 스토리들도 보면은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게 허락될 수 없었던 스토리들이에요. 다 불륜 아니면 엄청난 뭐 바람둥이 아니면 그 귀족들을 정말 대놓고 욕하는 그런 스토리들이었기 때문에 꿋꿋이 모차르트는 그런 피가로라든지 돈 조반니라든지 그런 엄청난 오페라들을 작곡을 했죠. 그리고 마수레피리 같은 경우도 그 스토리를 보면은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정말 엄청나게 혁명적인 스토리예요. 우선 동양 스토리를 소재로 했고 사실 모차르트가 또 프리메이슨에 가입이 되어 있던 작곡가로서 좀 굉장히 영성적으로 본인만의 이런 믿음을 이렇게 또 음악에 표현을 하고 그 사회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그런 귀족에 대한 불만 그런 것들을 정말 음악을 사용해서 유머와 함께 아주 재치 있게 풀어내는 게 바로 모차르트입니다. 하나 스토리 또 말씀드릴게요. 이건 또 정말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모차르트가 돈조바니에서 체를리나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체를리나를 직접 이렇게 노래하는 소프라노가 있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갑자기 아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그 소프라노가 그냥 너무 우아하게만 이러면서 너무 우아하게만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차르트가 어떻게 했냐? 소프라노가 여기서 리허설하고 있으면 여기 몰래 이렇게 숨어 있었대요. 숨어 있다가 하는 부분이 이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하니까 이렇게 일부러 소프라노 놀래켜서 정말 정말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라노가 이러고 소리 지르니까 바로 그거야. 그렇게 좀 지르라고 라고 했답니다. 네, 모차르트의 음악 고상하지 않아요. 물론 우아한 부분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현실적이고 인간의 그런 감정들과 인간의 그런 면모를 정말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모차르트의 음악입니다.
피아노 소나타들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스토리를 읽고 모차르트의 이런 재밌는 부분들을 읽으면 나의 연주에는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내가 이제 모차르트 소나타를 연주한다든지 그 터키 행진곡을 연주할 때도 그냥 악보에 쓰인 거를 틀리지 않고 잘 연주한다. 솔직히 이거는 그냥 first level이죠. 그냥 제 1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연주자로서 3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건 실행자라고 하고 거기에 어떤 자신만의 이런 해석을 불어넣는 거는 인터프레터라고 해서 해석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3단계가 바로 recreation, 재창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창조를 할 때는 악보를 물론 정말 완벽하게 습득을 하는 거는 당연히 기본이죠. 그래서 새벽 3시에 나를 잡아 흔들어 깨워도 바로 일어나서 이제 연주할 수 있을 때 그게 이제 1단계 실행자 단계고 그 다음에 뭔가 자신만의 생각과 감정을 불어넣어서 이런 해석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3단계는 정말 작곡가와 하나가 된 거예요. 작곡가의 심장이 곧 내 안에서 뛰고 있는 이 심장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작곡가의 음악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중국 사람이든 러시아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뭐 독일 말을 하던 사실 희노애락은 누구든지 이 지구인이라면 다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뭐 동물도 때리면 싫어하고 예뻐하면 좋아하고 우리 사람도 정말 똑같기 때문에 이 희노애락은 그 바흐의 심장에서 모차르트 심장에서 우리의 심장에서 똑같이 뛰고 있어요. 근데 작곡가들은 그 희노애락을 그대로 음표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그 희노애락을 음악으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음악 기호 얘기했잖아요. 사실 그 음악 기호라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다 실을 수 있겠느냐만 사실 우리는 그 무한의 상상력까지도 발휘해서 그리고 작곡가의 이런 스토리까지 다 습득을 하고 이 작곡가의 이런 생각이나 감정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음악과 정말 하나가 되고 그 작곡가의 심장과 하나가 돼서 재창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베토벤 소나타나 이제 모차르트 소나타를 연주하고 있는데 그 연주자가 지금 막 작곡하면서 이렇게 본인이 지금 창조해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할 때 저는 정말 최고의 연주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작곡가 본인, 뭐 라흐마니노프라든지 라벨, 심지어 드뷔시, 뭐 생상스 이 작곡가들은 20세기 초반을 살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행히도 그 리코딩이 남아있어요. 작곡가 본인이 직접 연주한 게. 그래서 그 작곡가들이 직접 연주한 걸 들어보면은 정말 뭐 본인 음악이니까 그 어떤 컴플렉스도 없고 그냥 정말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감정을 무한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물론 여기저기 틀려요. 굉장히 뭐 우리 지금 현대 연주자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정말 틀리는 게 많은데 사실 그 틀리는 것조차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틀리는 게 부족하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 내 거고 그 언어를 마스터를 너무 했기 때문에 그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움에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어떤 한 언어를 이제 정말 다 마스터를 하면 말을 할 때 내가 발음을 잘하나? 정확하게 하나? 막 이런 거 하나하나 신경 써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프랑스에서 오래 살았지만 그 프랑스어를 프랑스 사람들보다 저렇게 잘하냐라고 말을 가끔 들었는데 근데 그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프랑스인들은 자기 언어기 때문에 뭐 문법을 배울 필요도 없고 그죠? 뭐 컨주게이션 같이 뭐 동사가 어떻게 변한다 이런 거 전혀 배울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외국인은 어떻게 이게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의식을 하기 때문에 일부러 완벽하게 하려고 정말 하나하나 똑같이 이렇게 다 점검하면서 말을 하거든요. 이제 그게 실행자와 recreation, 재창조자, recreator랑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내가 그 언어를 너무 마스터를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막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작곡가와 하나가 돼서 재창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모차르트의 면모들을 제가 피아니스트로서
모차르트의 소나타를 이제 연주를 한다고 하면 그 소나타를 연주를 하면서 어떻게 표현을 할까?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 이런 소나타, 되게 유명한 소나타인데요. 굉장히 귀엽죠? 되게 깜찍하고 귀여우면서 갑자기 엄청난 드라마로 전개가 됐죠. 그래서 저는 이런 감정의 스펙트럼의 깊이를 정말 무한으로 사용하는 거를 전혀 개의치 않아요. 우리가 모차르트나 베토벤이라고 하면 되게 이렇게 시민적인, 그러니까 civilized, 굉장히 civilized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되게 우아하고 에티켓도 있고 이런 매너도 굉장히 갖추고 있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정말 보셨다시피 베토벤도 그렇고 모차르트도 그렇고 전혀 에티켓이나 예의를 갖추지 않거든요. 물론 그런 클래식 작곡법 형식은 엄청 뭐 완벽하게 마스터를 했고 그런 작곡법 안에서 정말 자신들의 이런 무한한 감정을 표현을 하고 베토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형식까지 다 틀까지 깨는 작곡가인데 그거는 제가 이제 하반기 때 강연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스포르잔도 갑자기 이런 스포르잔도가 나올 때 저는 그 모차르트가 이렇게 뒤에서 숨어서 갑자기 와 하고 놀래켰던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정말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 부분은 이제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그 연극의 요소가 얼마나 중요했나 모차르트에게를 제가 많이 깨우쳤어요. 뭐 물론 오페라를 정말 전문적으로 다룬 작곡가이기 때문에 그런 연극적인 요소들이 없을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연극적인 요소들이 사실 이 소나타에도 그대로 깃들여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이죠. 엄청난 구드 테아트라고 하죠. 연극적인 요소예요. 연극의 한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단 몇 초 사이에 감정이 되게 어떤 걸 호소하는 걸로 갔다가 다시 사그라들었다가 갑자기 화를 냈다가 아니야 화내지 말까 했다가 그래 괜찮아 몇 초 사이에 이게 무슨 몇 개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정말 이 모든 거를 오페라의 싱어분들 못지않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바로 피아니스트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소나타에도 이렇게 유머러스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렇게 피아노로 우리 이렇게 치면 되게 웃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모차르트가. 그 B플랫 메이저 소나타를 끝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도 끝낼 수도 있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연극적인 요소들 또 여기 한번 나오네. 되게 오페라틱한 그런 부분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뭐라 그러죠? 정말 그 카덴차에서 보칼리제를 하는 것 같이 그죠? 보컬하지 않나요? 그죠? 피아노 소나타에 정말 갑자기 어떤 소프라노 꾀꼬리 분을 초청해서 갑자기 카덴차를 마무리를 하는가 하면 이거는 정말 피아노를 위해서 작곡을 하지 않았어요. 저 모차르트 소나타를 보면 오페라고 교향곡이고 스트링 쿼르테트인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하나는 되게 대조적인 부분이 있는데 어떤 소나타의 한 부분에는 정말 한 줄은 그야말로 엄청 피아니스틱한 그 피아노의 그 전형적인 토카타 있잖아요. 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 토카타로 가는 그 타악기적인 소리를 내고 그걸 끝내자마자 바로 그 다음 줄은 방금 그 꾀꼬리 소프라노를 또 다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또 엄청 보컬로 가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건 정말 목소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한 소나타의 그 두 줄 사이에 피아노로 갔다 갑자기 목소리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참 모차르트는 대단한 작곡가인 것 같아요. 정말 여러모로 제가 모차르트를 연주를 하지만 이 사람을 파악하려면 정말 한 인생이 부족하거나 정말 부족할 수밖에 없거나 35살 네, 그런 젊은 나이에 저보다 훨씬 어렸어요. 35살이면. 그러니까 저보다 한참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와, 그렇게 많은 곡. 그리고 물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유머러스 모차르트와 그 장난기에 대해서 물론 탐구를 했지만 물론 엄청난 깊이 또 함께 겸비하고 그런 엄청난 드라마틱한 요소라든지 그런 엄청난 그런 깊이 영성적인 그런 깊이를 어떻게 그렇게 음악에 그 수많은 곡에서 표현을 했을까 정말 경이로운 것 같아요. 클래식 음악인으로서 이렇게 인생을 산다는 거는 매일매일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인 것 같는데요. 이쯤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질문이 있으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혹시 재밌는 질문 혹은 정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차르트가 보니까 국적이 오스트리아에 있던데 터키 행진곡을 했다 아닙니까? 맞아요. 그랬는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오스트리아 행진곡을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오스트리아 행진곡은 그럼 누가 했을까 이래 보니까 나폴레옹 전쟁 때 영웅 그러니까 전쟁 영웅이었죠. 라제스키라는 장군이 내가 일 명성을 날렸는데 이 라제스키 장군에 대한 그 업적으로 요한 스트라우스가 그걸 작곡을 했더라고요. 오스트리아 행진곡을.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모차르트 자기가 모국이 오스트리아인데 왜 터키 행진곡을 먼저 하고 자기 오히려 오스트리아 행진곡을 안 했을까? 네. 돌아가실 때까지 그게 좀 의문점으로 남아서 한번 교수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 터키 행진곡은 패러디입니다. 터키를 위해서 작곡한 게 아니라 정말 터키의 터키 군대 음악의 익살스러움을 놀리려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못된 곡이죠. 못된 곡이에요. 정말 풍자하는 곡이에요. 그래서 모차르트 성격 자체가 워낙 놀리고 장난치는 거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 터키 행진곡을 소나타 피아노 소나타의 마지막 악장으로 또 넣고, 또 그때 당시에 모차르트 시대에 사실 터키 군대 음악이 엄청 유행이었어요. 정말 유행이었어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임현정님의 음악가님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실제 처음 뵙는데 피아노 연주하고 오늘 강의할 때 보니까 유심히 봤는데 피아니스트로서는 손가락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임현정 음악가님은 손가락 길이가 굉장히 길거든요. 네, 엄청 크긴 합니다. 예, 루빈스타인이 손가락이 보통 사람보다 무지무지하게 길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손가락 길이하고 피아노 연주하는 데 그 유리한 점이 있습니까? 긴 사람들이? 아주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물론 좀 크면은 또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작으면 또 작을수록 모차르트 음악을 연주하는데 또 장점이 있거든요. 특히 모차르트 혹은 슈베르트, 이런 뭐 바흐도 마찬가지고 굳이 손이 클 필요가 없는 작곡가들이 꽤 많이 있어요. 또 손이 작으면 좀 뭔가 야무진 게 있어서 뭔가 좀 더 초롱초롱한 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또 장점이 있고, 그리고 알리시아 드라로차라고 이제 스페인에서 태어났던 그런 피아니스트,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알리시아 드라로차는 이렇게 서 계시면은 우리가 앉은 키랑 비슷하게 그렇게 작으셨어요. 그리고 손가락이 우리의 그냥 손바닥까지밖에 없는 말이 안 되게 작은 손을 갖고 계신 알리시아 드라로차 피아니스트인데, 돌아가신 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여러분 라흐마니노프 콘체르토 3번을 연주하신 분이에요. 라흐마니노프는 뭐 거의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손이 가장 컸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텐데, 그 라흐마니노프가 작곡한 거와 알베니스 스페인의 엄청난 또 작곡가인데, 피아노 곡들을 굉장히 난해하게 또 도약도 많고 굉장히 난해한 피아노 곡들을 많이 작곡하셨는데, 그 알베니스의 곡을 전곡을 다 녹음하시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게 손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내 정신과 아이디어와 철학을 이 심장을 통해서 손으로 옮기는 게 중요하구나.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정말 산만큼 크다면 아무리 내가 작고 키도 작고 뭐 몸집도 작다고 할지언정 그 작은 몸으로 거인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말 소리를 내는 건 손가락이 아니라 마음이거든요. 오늘 임현정 음악가님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마음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이제 뭐 모차르트든 베토벤이든 연주하실 때 좀 마인드 컨트롤하거나 어떤 마인드가 다를 것 같은데, 각 음악가들을 연주할 때 어떤 마인드를 가지시는 게 있는지 되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모차르트를 연주할 때는 진짜 되게 재밌어요. 그 마음가짐이 나도 어떻게 하면은 모차르트 같이 사람들을 놀려줄 수 있지, 풀러나자, 이런 격식에서 우리 조금 해방되자라는 그런 강한 의지가 느껴져요. 저는 그 모차르트에. 그래서 모차르트의 음악을 연주할 땐 저도 딱 그거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좀 어떻게 하면은 그런 딱딱함과 격식에서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해방하고 조금 더 찬란한 자유로움을, 이렇게 고귀하게 말을 하자면, 우아하게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나의 연주로 찬란한 자유로움을 선사할 수 있을까를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요. 베토벤을 연주할 때는 이제 어떤 곡을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예를 들어 베토벤의 함머클라비, 엄청 어려운 빅뱅을 표현하는 그런 곡을 연주할 때는 베토벤에게 기도를 하죠. 네, 지금 이거 연주를 해야 되니까 저를 도와주셔야 된다. 이런 기도도 많이 하고요. 라흐마니노프를 이제 요즘에 많이 연주했는데, 라흐마니노프를 연주할 때는 정말 뭐 영혼까지 끌어서 모든 감정의 스펙트럼을, 정말 모든 거를 다 맞춰서 이제 연주를 하고, 바흐를 연주할 때는 그런 엄격함과 그런 종교 안에서 좀 틀에 얽매여 있는 그런 바흐의 이미지를 정말 진정한 바흐의 그런 영감으로 선사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예,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올해가 이제 이번이 14회차입니다. 작년에 12분하고 정말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보니까 이제 제가 두 권만 지금 구입해서 감사합니다. 읽어봤습니다. 신무의 소리는 본인의 자서전 비슷하고, 예. 근데 베토벤의 대변이다 이런 문구가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까? 어, 그래서 베토벤하고 모차르트 우리가 뭐 서로가 누가 우월성을 뭐 따져서는 안 되는 거. 좀 전에 네 분의 음악 작곡가를 비교해 주시잖아요. 아, 예. 베토벤과 모차르트가 어떻게 다른지. 와. 예, 예. 뭐 신동이고 하나는 뭐 그 악성이라 그러는데 그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뭐 즉흥 연주 하나 부탁 하나 드릴게요. 왕굴의 비행 한번 연주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베토벤과 모차르트 음악적으로 비교를 하기에 앞서서 우선 인간으로 제가 이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이긴 한데 우선 모차르트는 엄청 행복하게 자라고 좀 버릇없는 어린아이. 물론 이제 아버지의 압박은 있었을 거예요. 신동으로 무조건 만들어서 좀 유명하게 하려고 좀 노력을 하신 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뭐 학대라는 건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버릇없다. 뭐 교육도 다 집에서 받았잖아. 홈스쿨링을 했잖아요.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또 학교를 다닌 게 아니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좀 보호 안에서 또 굉장히 다정한 또 엄마와 아빠와 아주 누나와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내서 버릇없이 자랐다라고 하면 베토벤은 완전 정반대죠. 너무나도 힘들었고 학대를 당했고 음악을 배우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치열하게 싸워야 했고 또 엄마도 좀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아빠를 상대로 법정 소송까지 하잖아요. 아빠가 너무 술만 마시고 그 타오는 월급을 가정에 쓰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바깥에다 날리니까 그 월급이 가정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한테 입금이 되도록 그거를 법정 소송을 해서 아빠를 상대로 이겨요. 그래서 그 16살 때 불과 17살 정도의 그런 법정 소송을 해서 이겨서 결국에 이제 가장이 되죠. 굉장히 빨리 가장이 돼서 베토벤 같은 경우는 그 누구한테도 이렇게 눈치 보지 않고 구걸하지 않아도 됐고 굉장히 이렇게 독립적이었다고 하면은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콘스탄체 와이프랑 같이 살고 있을 때도 심지어 아버지가 살스부르크에서 비엔나로 잠깐 오신다고 하면은 갑자기 딴 아파트 빌려가지고 엄청 호화스러운 아파트 일부러 빌려서 나 우리 여기 산다고 그렇게 연극까지 할 정도로 그래서 끝까지 아빠의 이런 구속을 벗어나지 못해 정신적인 구속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면 베토벤은 정말 완전 다르죠. 뭐 너무 장애도 많았고 극복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 게 또 음악적으로도 많이 드러나고요. 베토벤 같은 경우는 그런 모차르트의 업적을 또 이어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정말 틀과 형식을 모든 걸 다 깨서 정말 자신을 초월하는 음악을, 초인의 음악을 만들었다. 그래서 베토벤 같은 경우는 신과 대결을 또 하는 그런 아폴로, 본인이 이제 아폴로가 되고 그 프로메테우스가 어떻게 보면 반신 반인간해서 그 신의 신성한 지식을 훔쳐서 그거를 사람들한테 나눠주려고 했던 그런 신화 인물이잖아요. 베토벤은 본인을 프로메테우스라고 생각을 했고 신과 대결을 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굴복을 하고 이제 다시 이제 모든 예술을 신께 바친다 이런 식으로 다시 겸손해졌다고 하면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영성적으로까지 가지는 않아,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적으로는 좀 같지만 그렇게 신을 대결하고 투쟁을 하고 그러지 않았고 또 문학적으로도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뭐 책을 읽는다거나 뭐 엄청 공부를 한다거나 그런 케이스는 아니지만 뭐 철학적으로 되게 관심이 있다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베토벤 같은 경우는 정말 모든 철학책을 다 읽고 모든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항상 책을 읽고 있었고 그런 점에서 너무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왕벌의 비행은 제가 안 친 지 너무 오래됐어요. 제가 2009년도에 왕벌의 비행이 근데 스토리는 제가 잠깐 들려드려도 될까요?
왕벌의 비행이 사실 앵콜로 제가 그냥 연주한 거거든요. 그 쇼팽 에튜드 전곡, 라흐마니노프 에튜드 전곡을 한 연주에서 연주를 했어요. 이유는 뭐냐? 콩쿠르 나가기 싫어서. 그래서 굶어 죽어도 콩쿠르는 안 나간다라고 제가 19살 때 제 자신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그런 경험과 그런 철학으로 음악과 경쟁은 공존할 수 없다라고 저는 애초부터 생각을 하고 뭐 모차르트와 베토벤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고 그죠? 피카소와 마그리트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대신에 전무후무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한다. 내 자신을 드러낸다 해서 그렇게 쇼팽 에튜드 전곡과 라흐마니노프 에튜드 전곡을 하고 앵콜로 좀 입가심하시라고 그냥 그 왕벌의 비행을 그냥 연주한 거거든요. 벨기에에서. 뭐 왕벌의 비행에 뭐 어떤 철학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나게 심오한 뭔가 음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그냥 벌들이 왱왱왱 하는 거 그냥 연주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그냥 연주를 했는데 이제 뭐 쇼팽 에튜드도 유튜브에 올라가고 라흐마니노프도 올라가고 왕벌의 비행도 올라갔는데 왕벌의 비행이 갑자기 엄청나게 히트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 보시라고 유튜브에 그때 2009년도에 업로드를 했는데 2009년도에는 여러분 유튜브에 고양이 영상밖에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아무도 유튜브 보는 사람 없었고 완전 활성화 자체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우체국에서 이게 보내는 게 번거로우니까 링크 하나 클릭하시라고 그냥 그런 용도로 그냥 그 왕벌의 비행 올렸는데 그게 갑자기 되게 인기를 끌고 오마이뉴스에서 저를 인터뷰하시고 그게 막 또 메인으로 야후와 네이버 메인으로 올라가고 이러면서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왕벌의 비행 저 정말 고마운 곡인데 2009년 후로 지금 몇 년입니까? 한 15년 동안 지금 안 쳤어요.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네. 아 네. 좋은 질문 총장님이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2회차 2024년 2회차 우리 모차르트에 대해서 너무나 러블리하게 네, 풀어주신 우리 음악가 임현정 피아니스트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총장님께서 사신 책들 보셨을 거예요. 우리 임현정 씨가 쓴 침묵의 소리와 베토벤 저서 있는데 시간 되시면 가셔서 사셔서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차르트가 천재는 지성도 아니고 상상력도 아니고 사랑 열렬한 사랑이 천재의 영혼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굉장히 많은 곡과 그리고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하고 자유롭게 산 그 모차르트를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열정 있는 그런 하루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베토벤 강의 또 우리 기대하면서 우리 임현정 선생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찍으신 거는 그 연주 같은 거는 지금 왜냐하면 피아노도 그렇고 이래서 우리 음악가들에 그래서 SNS에는 올리시는 거를 조금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7월 28일 날 우리 잘 아시다시피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빈필 협연으로 하는 오페라도 준비해 있고 너무나 그 좋은 가격과 아예 어떻게 보니까 학교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10원도 남기지 않는 그렇죠? 딱 실비만 들어가는 그런 가격과 그리고 좋은 공연과 그리고 피스모스에 있는 시장님과 그리고 뭐 빌라존까지 지금 아마 와서 인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제가 마련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도 아마 몇 분은 지금 신청해 주셨는데 곧 우리 단톡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